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론 배현순입니다. 오늘은 제7장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장애인 교육보장정책,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학습 개요를 살펴볼까요? 최근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의 낮은 수준의 삶의 질,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와 이들의 새로운 요구, 그리고 기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한계, 이래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인 차별도 지속되어 시 없이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이 4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분출하는 욕구에 대응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해결 방안을 소득보장 정책, 고용보장 정책, 교육보장 정책,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을 중심으로 쟁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당과는 다르다. 그래서 장애인연금법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 그래서 기초급여 같은 경우는 34만 2,510원인데 25년 기준요. 거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을 해서 43만 2,510원. 이제 이거는 부부 합산, 가족 합산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그 우리 기초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가족 합산 4인 기준 얼마. 그것에 이상일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소득 미만일 때 해당된다라고 보셔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들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분가나 아니면 주소 이전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 1인 가구로 살아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 부모 밑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립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사실 얼마예요? 43만 2,510원. 너무 작죠.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일이 한계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 연금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다음엔 장애 수당을 보겠습니다. 장애 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서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단체가 지급하는 금전적인 지원이다. 이거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제도에 의해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에는 먼저는 생계, 의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로 할 때 월 6만 원, 스스로의 삶을 살 때 월 6만 원 장애수당이 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에 주거, 교육, 차상위에 대한 장애수당이 있다.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에 대한 또는 교육에 대한 수급자, 그래서 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에 대한 부분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준다. 이것도 월 6만 원. 장애수당,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주는 거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장애인 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3만 원, 그래서 집에서 계신 분들은 6만 원 이렇게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분들은 또 장애인 수당 가지고도 사실 부족한 게 뭐냐면 의료비가 많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차상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의료도 뭐 1,000원 정도 뭐 의료비가 되게 그냥 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 아동수당. 장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자에 대한 부분에서 경제적 생활 수준이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장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거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도입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에서 22만 원, 경증일 땐 11만 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는 중증은 17만 원, 경증은 11만 원, 차상위 계층은 중증은 17만 원, 경증은 11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에 대한 부분에서 중증은 9만 원, 경증은 3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에 대한 퇴소시 재가장애인 수당으로 지급한다. 우리가 이제 시설에 있던 분들은 시설에서 퇴소가 되시면 어디로 간다? 재가로 갈 때 수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 아동 수당에서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인 아동 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는 계속 지급될 수 있다.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금액이 작아서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다문화나 한부모 가족이나 또 그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 또 저소득 수급자일 경우에는 장애 아동일 경우에 뭐 아동에게 지급되는 돈이 꽤 상당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엄마가 아이를 양육해야 되다 보니 한부모다 보니 부모가 일을 하지 않는 그냥 한 300만 원 뭐 이 정도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를 양육하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중에 장애인을 위한 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중에 발생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노동력 능력이 상실된 경우, 감소된 경우에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우리가
팔의 한쪽이 상실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국민연금 부었던 그 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장애연금이 이제 산업재보상보험으로 인해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1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당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의 100%, 80%, 60%를 지급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4등급일 때에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 국민연금 법상 장애인 일시보상금은 4등급일 때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발생한 질병,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부상, 완치 후에도 신체적으로 완쾌가 안 됐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에 보장해주는 제도다. 주변에도 그런 부신 있잖아요. 뭐 어떤 공장에서 가서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쳤다. 그랬을 때 장애 등급은 1에서 4등급까지는 지급 정도가 있고, 그래서 연금으로는 1, 3등급이 있고 일시금으로는 4에서 7등급이 있고, 연금 또는 일시금에서 4에서 7등급, 그 다음에 일시금은 8에서 14등급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산재보험의 장애급여가 있는데요. 이 또한도 이거는 이제 산재보험에 일을 하다가 다친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거나 신체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있는 장애급여 지급 대상일 경우에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 일수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서 지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고용 보장 정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무고용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의무 고용률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1990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제정되어서 도입하였고, 국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부가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의무 고용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적에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나라에서 장애인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죠. 그래서 의무 고용률을 보면 페이지 165페이지에 21년도에는 3.4%, 뭐 공무원과 공공기관 똑같죠. 그리고 사업주 같은 경우는 3.1%, 뭐 3.1명 뭐 이렇게 되겠죠. 1%죠. 그 다음에 22년, 23년에서 24년도에 달라지네요. 3.8%.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업주는 동일하게 21년과 24년 동일하게 3.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는 지원고용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고용제도에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와 같은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중도장애인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를 고려한 고용 모델이다. 그래서 분리 모델을 지향한 현재까지 최선의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통합된 직업 환경에서 고용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업
작업장 뭐 이런데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이 있는데 차이가 조금 있죠. 근로작업장은 일반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장애인분들이 똑같이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보호작업장은 그보다 더 장애가 좀 심하죠. 중증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뭐 지적장애나 학습장애, 뭐 또 아니면 뇌성마비, 또 발달장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장애가 심한 경우에 보호작업장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일이 되게 단순한 업무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쌀 수밖에 없고, 또 보호적인 차원이라고 하지만 또 안 좋게 보는 부분에서는 특정 장소에서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또 장애인들의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정상적인 기회 제공이 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생기죠.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얘기가 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고용 제도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네 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작업에 고용되어야 한다. 지원 고용의 전제 조건은 이분들을 이름만 갖다 놓고 하는 게 이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고용은 정기적이고 통합된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지원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고용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증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더 장애인 분 중에서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져서 이제 횡성군에는 두 군데의 근로장애인 복지를 하는 곳이 있죠. 보라머니나 한우리 작업장, 거기에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중증을 대상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원주에는 장주기 요셉, 거기에서 이제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만드는데 그런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경쟁 노동 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안전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작업 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 장애인의 친화적,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사업장이죠. 기업의 장애를 고용 확대를 위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예요. 그래서 출자 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이 30%, 중증 장애인 비율이 50% 이상인 장애인을 고용하여서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 장애인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요즘에 이제 그 필요한 화장지가 있어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원주의 인스 이런 것도 다 그 뭐라고요? 장애인 고용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난 회사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변에 보시면 조금 사업장들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근로지원 제도에 대한 목적은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용은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에는 업무 보조, 환경 조정, 심리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도 이제 근로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느 복지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장애인분이 근로를 하다 보면
내가 장애가 중증으로 장애가 있어서 근로지원을 한 분 쓸 수 있어요. 그분 장애인분을 도울 수 있는 근로지원, 일자리가 근로지원이라는 일자리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장애인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근로지원이 도와요. 업무 보조도 해주고 환경 조정도 해주고 심리적 지원도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회복지사로 아니면 그 장애인분이 일하는 것을 근로지원이 가져와서 하는 게 많아져요, 업무가.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나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도와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능력이 그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이게 한 사람하고 오래 이렇게 지속돼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처음에 뭐 1년, 뭐 1년 단위로 하면 아니면 다시 재계약할 때 음,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의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정의로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제정 배경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을 때 또한 통합적 교육 환경,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때 이 부분들에서 자기 실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에 대해서 제18조 특수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의 유형 및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과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부분에서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영아 무상교육을 한다.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상 선별 검사 실시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교육청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센터 있고 특수교육센터가 있는데 특수교육센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서비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기 발견하고 진단 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육, 학습 활동 지원 이런 서비스를 한다. 교육.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을 가지 않거나 또 그러면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대상자가 제외돼요. 특수교육청하고 그 교육청에 어린이집이 없어요.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병설이라든가 유치원 내지는 그 이상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특수교육 현황은 특수학교가 195개, 특수학급은 13,931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학생 수는 11만 5,610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만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